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내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릅니다. 일반 가정이나 기업 모두에 적지 않은 부담인데요. 하루 전에야 인상폭이 결정될 만큼 진통이 적지 않았죠.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었던 문재인 케어 축소 움직임도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고정 패널 오셨습니다. 김현아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전기요금 인상 4분기 그러니까 10월부터 오르는 게 오늘에야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어떤 요금이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 가정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1kW시당 7.4원씩 인상을 해서요. 예. 가구 4인 가구 평균 사용량에 대비해서 보면 한 2,270원 정도 월 전기요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예. 어쨌든 한전이나 정부 설명에 따르면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떤 원가 상승 부분을 반영해서 올리지 않을 수 없고 워낙에 지금 한전이 누적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올해만 14조 정도 현재까지 지금까지 누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은 30조를 넘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전으로서도 이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되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어서 정부로서도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6%대 육박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고요. 또 그동안에 이게 좀 평상시에 전기요금을 좀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되는데 이게 정치권에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눈치를 보느라고 전기요금 인상을 뒤로 미루는 바람에 하필이면 지금 이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함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에 대한 자극이 좀 커지게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억지로 눌러와다가 오다가 원가가 너무 오르니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올리게 됐는데요. 일반용도 그렇지만 기업들 산업용 전기요금도 꽤 오르게 되죠, 이번에. 어느 정도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르게 됩니까? 이게 기업별로 조금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뭐 이게 기업용, 산업용 전기라는 것이 한국에서 워낙 쌌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의 전기료는 주요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다고 할 만큼 저렴했는데요. 그게 뭐 생산이 싸게 생산돼서가 아니라 국가가 비싸게 생산해서 싸게 공급, 즉 계속 적자를 끼어안고 왔던 건데요. 지금 아까 박 의원님이 얘기하신 킬로와트당 7.4원의 좀 구조를 보면 원래 이제 문재인 정부부터 계획했던 전기요금 단계적 인상 방안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올해 2, 4분기부터 특히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부터 올린다고 해서 그때도 좀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해결하지 않고 다음 정부 때에 물가 인상을 일종의 실현시킨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비판이 있었는데 밀어버렸다 이거죠. 그 계획에 따라서 올해 4분기 인상분은 4.9원이 원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원가 급등에 따라서 다시 2.5원을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7.4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전의 적자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것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저렴한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요즘과 같이 모든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현실화되다 보니까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뭐 물가가 오르는 만큼 지금 임금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공공생활요금이 오르는 것에 따라서 가계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기업도 원가 부담이 많이 늘어날 텐데요. 기업들은 이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대체 방안들의 압력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에 부담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게든 기업체든 산업 현장이든 지금 모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네요. 가게, 뭐 기업 다 이제 비용이 올라가는데 뭐 오르는 것뿐입니다. 다 전부 모든 게 오르는 것 같아요. 아직 임금은 덜 오른다 그런 말씀이신데 이번에 가스요금도 조금 오르게 된 거죠? 전기요금, 그렇죠. 네, 동시에 오르는 거죠? 가스요금도 지금 특히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천연가스 이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가 네. 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우리도 그걸 반영해서 지난번 한 차례 가스 요금을 인상했는데 한 차례 더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예. 메가줄당 16.99원인데 이걸 한 3원 정도 올려가지고 19.99원으로 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6% 정도 예. 인상이 되는 거고 가구당 평균 한 5,400원 정도 예. 가스 요금이 오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걱정되는 건 이런 거죠. 전기 요금도 오르고 가스 요금도 오르고 또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걸 생산 원가에 반영하게 되면 다른 소비자 물가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최근 들어서 또 이 대중교통 요금, 또 택시 요금, 버스 요금 다 지금 인상안을 발표했거나 인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서민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 가계를 유지하는데 가처분 소득이 줄게 되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부담을 크게 느낄 텐데 또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한편으로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좀 이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이 굉장히 이게 민생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요금을 올리면 한전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적자가 조금은 개선될 수 있겠네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한전 경영 상황 아주 안 좋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한전이 조금씩 전기요금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전이 생산하는 전기의 원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전기요금 올리는 거 갖고 손실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마 한전도 지금 공공기관 개혁 혁신 방안의 같이 일환으로 사람을 줄이고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를 지금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재정도 굉장히 넉넉했고 이 전력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금도 좀 여유로웠습니다. 그때 조금 우리가 돈을 비축해 두었더라면 물론 그때는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지 예측 못했지만 사실은 그때 굉장히 현금성 살포가 많았고 그때도 초반에는 뭐 전기요금이나 뭐 건강보험료나 또 다른 그 연금에 대해서도 개혁을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때 해놓고 지금은 인상분을 좀 줄여가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금 현금성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나눠줬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참 경제를 운영하면서 5년 단임제이기는 하지만 정말 자기 정권만 생각한다. 자기 정권 안에 임기만 생각한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금 한전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게요. 예. 이게 한전이 자칫하면은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 이게 이제 회사채 발행 한도가 이제 자본금에다가 한전이 갖고 있는 적립금을 더해서 발행 한도가 정해지는데 그게 작년 기준 한 91조 됐는데요. 2023년도 되면 6조 원으로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회사채를 발행을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고 한전이 지금 이 12조 정도짜리 회사인데요. 만약 한전이 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할 거예요. 근데 전기요금만 가지고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지금도 한전의 원가 공급 구조를 보면 한 10,000원 들여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6,000원 정도의 전기를 공급하는 구조거든요. 손해보고 지금 전기를 네, 키우는 여기서 거고. 일부 요금을 올린다지만 그 구조를 메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고 예. 그렇다고 정부로서는 한꺼번에 전기요금을 뭐 급격하게 올릴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기요금을 좀 올려서 이 생산 적자, 그러니까 이 공급 적자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차원의 대책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다 이 한전에 이제 전기요금 올리는 건 좀 불가피한데 이것만으로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고강도 뭐 긴축, 경영 긴축, 뭔가 자구 노력 이런 강도 높게 해야 될 텐데 한전에 그럴 만한 의지나 여력 같은 건 좀 있을까요? 이제 보통 공공기관이라는 것의 생리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본래 설립 목적이 다해도 그 기관의 영속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정말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 사람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줄이는 일과 또 이제 한전이 갖고 있는 불필요하게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을 매각해서
이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네. 가장 뭐 효율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정부가 이게 좀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된다. 사실 공공기관도 그런 건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난방 온도를 지금 18도를 돼야 돼 있는데 이제 17도로 1도라도 낮추자. 좀 전략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지금 전기요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원가가 너무 싸니까요. 산업용 같은 건 뭐 원가의 한 70% 정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기업들 쓰고 있는 게. 그렇죠. 사실은 기업들도 너무 그 싼 전기요금에 익숙해져 있고 이번에 이제 최대치가 1kW 시당 한 16.6원 정도 인상을 하는데요. 기업들의 경우에요. 예, 네. 그것도 이제 그 전압이 어떤 때의 전압이냐, 이게 A 전압이냐, B 전압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르고, 그리고 전력 흐름이 경부하일 때, 뭐 또 중부하일 때, 고부하일 때 요금을 조금 차등해서 책정해 두고 있는데 사실 산업용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워낙에 싼 가격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인상폭을 둬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업들이 느낄 부담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가게가 느끼는 부담보다는 그 부담이 적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도 지금 이게 환율이나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입 물가도 굉장히 오르고 기업들의 뭐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흐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상액을 정한 것 같은데요. 예. 여러 가지로 앞서 한전 말씀드렸지만 그 자칫하면은 이게 그 한전이 유동성 경색에 빠지면 우리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좀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른 전기요금 인상 적절한지 토론을 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그러니까 건강보장성 보험을 확대하는 걸 저희가 문재인 케어라, 문재인 정부 때 좀 그걸 추진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어떤 경영혁신 방안이 나오면서 이 문재인 케어를 대폭 줄이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이게 지금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과 문재인 케어 줄이는 거? 네, 근데 보건복지부 네. 산하 공공기관들의 혁신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 모든 공공기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오늘 주요 나온 기사에서 예. 이것이 문재인 케어의 축소다라고까지 하는 것은 조금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고요. 그렇군요. 문재인 케어가 좀 돌이켜 보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의 의료비에 대한 좀 절대적인 상한을 두거나 절대액을 줄이는 형태로 이제 선포는 했지만 사실상 MRI라든가 초음파 정도의 비급여 의료 행위를 급여로 전환한 것 외에는 사실은 지금 크게 진전한 게 없습니다. 워낙 그 의사협회의 반대도 많았고요. 예, 그다음에 학계나 전문가 쪽에서도 이게 전반적으로 의료비라든가 정부의 재원 투자 없이 이렇게 비급여를 급여로 다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아마 이국종 교수 아실 거예요. 예, 예, 이국종. 중상센터 예, 하셨던 그 이국종 교수마저도 문재인 케어를 보면서 의료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고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굉장히 2018년, 19년에 의사협회가 집단적으로 집회를 하는 굉장히 큰 소란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진전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번에는 아마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의 일환으로서 MRI하고 초음파의 건강보험에 포함됐던 급여로 포함됐던 것들을 조금씩 제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텐데 과거보다 MRI하고 초음파의 그 요금이 낮아지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쉽게 MRI를 한번 찍어보라고 얘기하시고 네. 환자들도 또 거리낌 없이 MRI를 찍게 되는데 대부분 찍어보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네. 그래서 이게 뭐 한편으로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너무 과잉 의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좀 연계되어 있어서 이게 과연 우리나라 지금 의료보험의 건전성을 생각했을 때 바람직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역시도 사실은 정부가 어떤 투자 자금을 들인 게 아니라 예. 지금 건강보험에 누적 적립금이 있습니다. 네. 이 적립금을 쓴 겁니다. 근데 전주 문재인 정부가 간과한 것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 예. 또 이런 적립금을 계속 쓴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적립한 돈을 사실은 과거에 다 저희가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역시 이 문재인 케어를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선포를 하면서 의료보험에 대한 현실화, 재정 투자를 늘리고 수혜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것들을 같이 단행했어야 되는데 그때 굉장히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강했죠. 그리고 너무 재정 상태도 좋고 시장 경기도 좋았는데 이걸 하지 못해서 결국은 쌓아놨던 돈을 다 써버린 꼴이 돼서 지금은 참 이것을 늘리는 것 자체가 많은 환자들의 고통에도 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케어 중에 이제 초음파와 MRI가 급증했다고 해서 통계를 보니까 정말 많이 늘었어요. 이 비급여를 급여로 한 때 이후에 뭐 10배가 늘었다. 이건 좀 명백히 과잉 진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게 마치 의료 쇼핑이다 이래서 병원을 이용하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모럴 해저드인 것처럼 간간히 이제 언론에서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사실은 의료기관의 모럴 해저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병원이나 이런 데서 굳이 과거 같으면 MRI나 초음파를 하지 않을 것도 어쨌든 이제 내방하는 병원에 내방하는 환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니까 그걸 권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에서 감독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의료비가 급증하고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적인 진짜 이유가 뭐냐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전 국민이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아니고 의료비 총액을 경상진료비라 그러는데요. 그게 10년 전에 비해서 딱 2배가 올랐습니다. 이건 고령화 효과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의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43%가 넘었어요. 이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40% 미치였습니다. 그만큼 고령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이 건강보험 체계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데 의료비 지출이 급속히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근데 그에 대한 이제 대비로서는 문재인 케어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었죠. 문재인 케어가 지향하는 거는 이제 기존의 비급여 항목을 급여함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전 국민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거고 실제 그로 인한 효과는 지난 한 4년 동안 전체 국민들이 지출한 그 의료비, 건강보험 재정이 아니고 의료비가 한 9조 2천억 원 정도 줄었어요, 부담액이. 그만큼 이제 문재인 케어의 효과는 있었던 거죠. 특히 이제 저소득층들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건강보험 재정 이 적자의 심각성이나 전체적인 이제 의료비 부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겠다고 한다면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이 문재인 케어 이걸 줄이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이 고령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책이 다른 게 없고 일단은 지금 건강보험 재정에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그 건강보험 재정 지원 비율이 정부 지원 전체 건강보험 수입액의 우리가 한 14.3% 돼요. 근데 가까운 이제 일본이나 이제 또 유럽의 프랑스 같은 나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회보험 원리에서 건강보험을 운영하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한 62%를 전체 이제 이 건강보험 수입의 62%를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고 일본도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우리보다 빨리 진행된 나라인데 거기도 한 23% 정도 부담을 하거든요. 우리가 한 14% 하는데 이걸 좀 늘릴 필요가 있고요. 고령화 시대 대비해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에 대한 늘려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그 건강보험료 보험률이 7%가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7%를 바로 넘었죠. 네, 근데 이제 법정 한도가 지금 8%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건강보험 재정 상태로 봤을 때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있겠지만 법정 한도 상한인 8% 근처까지 인상하는 게 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지 이게 뭐 문재인 케어 지금 초음파나 MRI 비급여하던 걸 지금 이 급여하던 걸 비급여로 전환해 놓은 걸 다시 급여로 돌리겠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주 부분적인 대책에 불과하고 단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그 MRI 초음파 진료비가 급증한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누르면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도 아니고 장기적 대책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거는 좀 필요한데 재원을 좀 독자적으로 스스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도 늘리고 정부 지원도 좀 확대해서 재정을 그렇게 해서 탄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 현실적으로 좀 그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부의 재정 지출 구조를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지금 교육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전체 우리 예산의 24%인가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교육 예산도 그 비율에 따라서 늘어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요. 요즘 저출생이라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많이 예. 줄죠. 교육청의 예산이 사실은 남아돕니다. 아, 고정적으로 네. 다 나가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에 국회에서 그걸 예. 결정할 때 반대하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한번 해보고 점진적으로 늘려가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필요한데 돈을 쓰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요. 예. 저도 박 의원님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우리가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지출 구조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정말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에 필요한데 돈이 적절하게 나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있는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상 증세가 어렵습니다. 공공요금도 다 늘려놨고요. 이미 다 부담을 늘렸는데 여기에 또 다른 세금 부담을 늘렸을 때 저는 정말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네. 그렇다면 결국은 공공 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조금 더 허리띠를 조이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공무원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월급이 줄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반 서민들은 경기 안 좋으면 월 수입이 줄어들고 어떤 때는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저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재정 지출 구조를 획기적으로 좀 개편하는 일, 재편하는 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케어 이게 나오게 된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처음 얘기한 대로 건강보험공단의 인력 감축에서 비롯됐잖아요. 감축 계획 아니죠 이게. 네. 184명을 인력 조정한다 이런 안을 아마 이제 보건복지부에 낸 것 같은데 이 자체만으로 바로 이게 문재인 케어를 좀 줄여나가는 상징이다 이렇게 좀 보기는 조금 성급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뭐 서비스를 없애겠다고 문재인 케어 그동안에 적용했던 그 초음파 MRI 그 비급여를 다시 급여로 돌리겠다 이런 정책을 그런 거 발표한 건 아니고. 아닙니다. 근데 해당 부문에 그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축소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의 축소를 시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그다음에 이 누적 그 적자 폭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국민 이 의료비 지출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조금 해결하는 그 원인을 좀 해소하는 그런 고령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지출을 과연 어떻게 누가 어디서 얼마나 부담해야 될지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번에 잠깐 첨언을 예. 하자면 인력을 줄이는 내용들을 봤더니요. 예. 문재인 케어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었던 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아, 예, 이제 예. 뭐 그 우리가 진료 뭐 검진센터 같은 것들, 예, 뭐 코로나가 진짜 우리 한 3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인력들을 지금 좀 구조조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걸 문재인 케어하고 연관시키는 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성급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인력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감축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비급여의 보장성 확대를 어떻게 해나갈 건지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는 좀 심각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주제 하나 다뤄볼까요?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주호 그리고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기업들은 이 경사노위 위원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좋은 인사 잘한 것 같습니까? 김문수 지사?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이 정부가 정말 적임자를 잘 못 찾는구나,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못 드는데 찾다, 못 찾았습니다.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에 이미 10년도 넘게 전에 교육부 장관을 한 번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 교육 정책이 직면한 과제들을 보면 전혀 다르단 말이죠. 근데 당시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만들었던 이주호 장관이 특히 이제 뭐 자사고 특목고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경쟁 교육을 굉장히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예. 그로 인한 사교육비 부담도 굉장히 늘어나고 특히 일각에서는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 폐지론자 아니냐.
아예 대학 교육은 교육부가 손을 떼게 하자 이런 지론을 갖고 있는데 저분이 교육부 장관을 다시 맡는 게 맞느냐. 근데 이런 그 비판적인 평가들이 있고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들리는 얘기로는 한 20여 명 접촉을 했는데 다 고사해서 결국엔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뭐 청문회 통과도 고려하고 계속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좀 과거에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으니까 간 거 아니야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는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기구입니다. 결국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갖더라도 노사의 합의와 협력을 이끌어내서 뭔가 노동시장 개혁이나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이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현실 정치에서 조금 거리를 두신 다음에 거의 이제 극우 유튜버 행보를 해오셨어요. 태극기 집회도 나가시고 전광훈 목사하고 집회도 막 주도하시고. 그리고 이분이 했던 발언 중에 정말 문제적 발언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김정은의 기쁨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막 그냥 공공연히 본인이 유튜브 방송에 하셨는데 그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지금 경사로에 지금 빠져 있죠. 자기들은 안 하겠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민주노총을 끌어안겠다고 역대 모든 정부가 노력을 해왔는데 그런 잠재적 이 대상을 놓고서 무슨 김정은의 기쁨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과연 이 사회적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되고 저는 뭐 김문수 전 지사 같은 분이 아니더라도 과연 현 정부에서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를 할 만한 분이 없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 인사는 좀 선뜻 납득이 안 되고 유감입니다. 우리 박원순 의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다는데 김연아 의원님 어디 보수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김문수 위원장 잘 뽑았습니까? 일단 이조 장관 후보자부터 말씀을 이조, 드리겠습니다. 이조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 장관을 역임을 했었죠. 그리고 교육부 장관을 그만두시고 나서도 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또 해외 교류 연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전문성이 전혀 없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장관을 원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지금 교육에 일하는 장관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보면 저는 일하는 장관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박 의원님 말씀대로 뭐 20 몇 명을 접촉을 해서 다 인사청문회 고사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지금의 현 정치권이 갖고 있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상황은요. 정치인, 뻔뻔하게 정치인이 버티는 상황이 아니면 사실은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을 재창출했었더라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인력풀에 제한이 있는 건 서로가 다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번만큼은 정치인 장관보다는 정말 일하는 장관이었으면 좋겠고요.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분의 좀 전력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의 그 운동권보다도 더 치열하게 노동운동을 하셨고요. 또 그 이후에 국회의원, 경기도지사를 하셨습니다. 저는 이분은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본인이 해야 될 바를 묵묵히 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그동안에 어떤 극우 유튜버를 하셨던 간에 저는 다양한 노동 환경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또 그 상대자였던 행정가로서 중요한 타협을 이루어내실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타협을 잘 이루어낼 거라는 우리 김연아 의원님. 김문수 장관이 노동운동가로 산 세월보다 정치인으로 산 세월이 길어요. 그래요? 이분이 30년 전에 정치권에 영입이 돼가지고 노동운동한 경력보다 훨씬 긴데 30년 전에 노동운동의 관념으로 혹은 그때 노사관계의 관념으로 지금 이 완전히 변화된 시대에 노사정 합의를 이끌 적임자인가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문이 있고요. 일단 이게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 노사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이 핵심 당사자들이 거부하지 않는 근데 이런 분이 맞는 게 저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할 거 없이 워낙 이 김문수 전 지사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뭐 현 정부에서 노동개혁을 위한 매끄러운 이 경노사위에 노사정 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문수 정부도 과제지만 김문수 이제 위원장 지명자도 과제를 안게 됐네요. 그러니까 이 노동계를 좀 끌어안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계 노조가 30년 전의 노조하고 다르죠. 굉장히 기득권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서로 합의하면서 하는 개혁이라는 건 없습니다.
개혁에는 좀 아픔이 따르고요. 그래서 뭐 그거를 서로 합의하는 사람으로 앉혔을 때 진짜 개혁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보면 좀 큰 반대 생각인데 다만 김문수 전 지사를 너무 강압적이고 또 좀 이렇게 노동운동에 반대하는 정치인으로서만 보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요 경제토론 전기요금 인상, 또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 지명 관련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